네, 정치권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 어제까지 이틀째 진행됐는데요. 과기부를 시작으로 국토부와 복지부까지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보고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는지 두 분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성주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주식 관련된 질문을 한 게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나.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주식이 좋았을 때는 별 이야기 없다가 최근에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큰손이 국민연금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뭐 74조 원의 뭔가 이 한국 주식을 다 갖다 팔 거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러한 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선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한국 주식을 많이 사들였다. 이 약간 확인되지 않은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사실은 여의도 증시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나도 그런 어제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 나도 모르게 이 연금 국민연금에서 주식 산 거 맞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김성주 이사장이 뭐 관련해 가지고 깔끔하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 뭐 5월 달에 우리가 한국 주식이 이제 뭐 국민연금이 보유해야 되는 퍼센트가 있는데 그 퍼센트를 한번 올린 적이 있고, 그리고 이 퍼센트가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주식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평가액이 그렇게 됐던 것이지 뭐 선거를 앞두고 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리밸런싱 관련해서도 이게 리밸런싱을 한 번에 이렇게 뭐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에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조금 뭔가 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속 시원한 질문이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신주호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부분 신경 쓰셨나요?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 보고가 정말 국민들의 삶을 더 진작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적인 기강 잡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그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투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설문이라고 하죠. 그것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는 업무 보고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국민들 대다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그러한 분들한테 설문을 올리고 마치 그것이 전 국민의 의사인 양 포장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자당 지지층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다른 것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임명됐던 기관장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큰 엄포를 놓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느냐라는 식으로 비아냥, 조롱 이런 것들이 이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 보고 자체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 자당 지지층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네, 공개적인 업무 보고에 대한 두 분의 평가 좀 짧게 들어봤고요. 자, 업무 보고 첫날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책을 주문을 했죠. 금융당국이 하루 만에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을 한 건데,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세요? 저는요, 뭐 내용보다는 정부의 의지, 뭐 방향성을 좀 확인한 점에서 시장이 많이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는 단일 종목 이 레버리지 ETF가 뭐 쇼감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전문가들의 뭔가 뭐 의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실 여부는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알기는 어렵다. 어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없을 경우에 외국에서 이미 뭐 홍콩이나 이런 데서 3배짜리 상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종목 때문에 뭔가 변동성이 크게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런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이나 시장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뭔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불안을 조금 잡아줄 필요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관련 당국에서 뭔가 조치를 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3,000만 원으로 예탁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증시 변동성이 ETF 때문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계속 있을 경우에는 이 3천만 원 조건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금융정책 실패를 주장하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더라고요. 어떤 입장입니까?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 상품 출시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 상품 출시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내부 보고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내부에서 분석한 결과가 이 레버리지 상품을 이 시장에 출시할 경우에 미칠 여파가 굉장히 크다, 부작용을 우려한다라는 것이 공론화됐던 것인데 그것을 두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밀어붙여서 이것을 출시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코스피 시장이 마치 롤러코스피 혹은 도박장으로 전락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한 분위기 자체를 이끌어낸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한 경질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대책들 자체가 땜질 처방이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끈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서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향해서 개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이미 해외에서도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던 상황인데 그러한 사실관계, 그러한 기초도 고려하지 않고 신중한 분석 없이 상품을 낸 것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나온 대책으로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여론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업무보고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서 나오는 쿠팡 관련 불만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특정 기업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다.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최근에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쿠팡 문제로 인한 한미 관계가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또 좋든 싫든 쿠팡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된 것은 저는 뭐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쿠팡의 이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의회에 대한 이런 전방위적인 로비가 확인됐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재산 내역 보니까 쿠팡 주식을 계속 매매한 거래 내역도 있고 지금 케빈 워시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쿠팡 이사회 아예 출신입니다. 쿠팡 주식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의장 취임하면서 다 매도를 했는데요. 어쨌든 쿠팡이 미국 정부 중요한 정관계 인사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산업계의 문제, 기업 간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 정부도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의회, 미국 정치인들 상대로 뭔가 로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로비가 이제 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정부에서 쓴 로비 내역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와 그런 기업과 로비 기업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쿠팡 사태를 포함한 한미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미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긋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전 이번에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4월에 귀국을 했다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거든요. 주요국에 있는 그 대사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본국을 오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미국에서의 무언가 외교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와 이 외교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이 우려하는 지점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북한의 우라늄 시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의 엇박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보 공유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미국과 한국 이 동맹 관계가 생각보다
그 엄청난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더 굳건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어찌되었든 외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파적인 부분, 이런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 정부의 외교 행보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연 확장 노선을 겨냥한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필패의 길 발언을 두고 지금 여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진영의 대통령, 민주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신 것이 뭐 여러 번 있으니까요. 네. 또 그것이 꼭 늘 맞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것보다는 네. 지금의 이유는 뭘까? 뭐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은 좀 벗어나신 것으로 보여서 네. 그것 또한 뭐 본인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지적하신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진심으로 뭔가 조언할 게 있다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든지 근데 별도에 만나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좋지 않았을까.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누구의 말을 떠나서 저는 검찰 개혁을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당권 주자들 대부분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고 부적절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지난번 그 유시민 작가의 증축 재건축 발언 이후 이번 발언으로 또 한 번 민주당 내 노선 충돌이 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의 이 주장은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 뭐 이른바 유시민 표현대로 이 증축론이 국민들과 뭐 당원들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뭐 이번에 또 다시 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당대회가 없다고 하면은 순수한 뭐 충정이나 뭐 아니면은 본인의 이제 고언이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지금 당대표 후보들끼리 어쨌든 서로 조금 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발언을 보고 저는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후보를 지원한다, 응원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저 발언 이후로도 뭐 당대표 후보들의 뭔가 발언들을 보면은 약간은 비판적인데 정청래 후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노코멘트 하겠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에서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민주당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정책인데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도 뭐 상황이 바뀌면 매우 많이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역시도 장윤기 사건 이전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특히나 보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뭐 특별하게 의견이 없었거든요.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을 보고 이 경찰한테 이 경찰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수단이 만약에 마련되지 않고 보안 사건을 폐지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검찰개혁 그리고 보안사건 관련해서 정부와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뭐 충언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선택한 길이 실패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 근데 그게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유시민 작가의 저 이야기가 뭔가 자신의 뭔가 도그마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계 개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조적 다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뭔가 크게 오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유시민 작가의 저 발언은 예. 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여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열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청래 전 대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번 발언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고 보안수사권 폐지 토론회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의 이번 발언으로 인한 파장,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한 보안 수사권 혹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파장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유시민 전 장관은 아직까지도 범여권 안에서 분명히 그 발언의 힘 그것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저희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귀추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놓은 아젠다들 자체가 굉장히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단순히 당 지도부를 꾸리는 선거에서 넘어서서 무언가 그 민주당 혹은 범여권의 레짐 체인지적 성향이 강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명청 갈등이 극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되었든 5년 임기를 마치면은 은퇴하실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포스트 이재명을 두고서 친문 진영과 친명 진영 간에 아주 피 튀기는 혈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도부가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했습니까? 비명행사 공천을 해가지고 친문 진영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공천 학살을 자행했거든요.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반명 진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조차 밀리면 안 된다라는 그 사생 결단식의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청래 전 대표가 노코멘트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에 동의한다라는 암묵적인 동의의 의사를 좀 표시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이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굉장히 크게 지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의 지원을 받는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러한 지지를 바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하, 예. 지금 정청래 전 대표는 뭐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청와대, 뭐 반청진영, 민주당 구성은 거의 대다수가 나서서 굉장히 거세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약자가 됐어요. 당대표를 지냈지만 약자가 됐고 그 약자가 된 상황에서 언더독 효과를 분명히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언더독 효과를 통해서 동정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나와서 대통령을 저렇게 거세게 비판하고 반청진영을 향해서도 저렇게 강도 높은 공격을 이어간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갖고 있었던 약자라는 그 입지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동정표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불쌍하다. 우리가 불쌍하지만 어쨌든 강성 지지층의 구미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를 줘야 된다라고 모였었던 그 집약된 민심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이 정말 정청래 전 대표를 도와주고 싶다면 저런 식의 공격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예. 자, 여권 내 계파 갈등을 보여주는 일이 지난 밤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출마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놓고 지금 친명계와 친청계 간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어제 밤에 예. 긴급 최고위 한다고 그러고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뭔가 굉장히 좀 뜨겁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여러 예전의 과거 사례 규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당비를 뭐 6개월 동안 이상 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들을 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김용 전 부원장 최고위원 후보한테 적용시키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하원 당규에도 뭔가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에 의한 것은 뭔가 다 예외 규정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면제해주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사례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느 뭐 당원들이 이거를 용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리적으로 뭐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잠시 뒤 오전 8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잠깐 들리기로는 예. 당대표 후보들끼리 뭐 어쨌든 당에다가 자신들의 의견을 조금 전달했다 이런 게 나와서 잘 정리될 것이다 이러한 뭐 목소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갑자기 초반에 나와가지고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출마 자격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접수가 됐거든요. 네. 접수가 됐는데 지금 이제 자격이 없다, 출마 조건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실제 규정이 있더라도 당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예외적인 허용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잠시 뒤에 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재헌절 기념 행사 대신 부정선거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 거행되는 재헌절 행사에는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힘을 한번 다시 모으자고 제가 먼저 내일을 월공대의로 정하고 우리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왜 제1야당 대표가 매일 올림픽 공원에 나가냐고 묻습니다. 왜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고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저에게 왜 한 달 반 동안 나가냐고 묻지 말고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재헌절 전 목표로 했던 원구성 협상도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고 장 대표는 재헌절 행사 대신 올림픽 공원 시위 현장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 국민의힘 대표로서의 지금 행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올림픽 공원에 모여 계신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들고 따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행보에 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이제 특검도 출범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 모여 계신 시민의 분노는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광장에 모여 있는 분노를 이제 슬기롭게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더 나은 대안을 국민들께 선보임으로써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외 집회에 몰두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 이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공격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상품 이런 민생 경제와 관련된 것 있어서도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께 대안을 내놓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제1야당이 있어야 될 곳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 아니고 공론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의원들께서 아마 공감대를 표시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장동혁 대표의 저러한 행보를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치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장동혁 대표 또 해군 장병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을 연일 제기하면서 탄핵 언급까지 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요, 너무 공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실종 당시에 뭔가 그날이 이제 평일도 아니었고 주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당시에 단순하게 결과적으로 사망 사건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실종 사건이었는데 예. 그 실종 사건 때마다 군인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뭔가 사고 때마다 대통령의 일정이 모든 게 중단돼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 논리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 일할 때마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저런 사안을 가지고
뭔가 그 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되냐 전혀 공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만약에 따져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군이 실종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에 표류될 가능성도 있어서 북한의 협조도 다 구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뭔가 이 그 실종 사건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저는 정부가 뭔가 역할을 다 못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뭐 저러한 공세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저런 주장들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생각도 궁금한데요. 이거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명확히 밝히면 될 문제입니다. 예. 해군 그 장병이 실종된 지 21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적절한 지휘를 했느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진실을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시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 골프 라운딩에 나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밝히면 될 문제인데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확인해주기 어렵다라는 거는 사실상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민주당이 이런 국민적인 비극, 참사 이후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벌여왔었던 공세 수위와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치졸한 방식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지가 않을 수 없어요. 그동안의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행적을 1분 1초, 초 단위로 공개해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했었어요.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탄핵 사유에 넣고 탄핵 소추에 나섰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저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북한에도 요청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군 통수권자가 관련된 사안을 보고 받았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야당의 비판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거리낄 것이 없다면 그 행적을 밝히면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동훈 의원 복당 불가 방침을 연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싸움 걸어서 연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앞으로 한 의원 복당 문제는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복당은 언젠가는 되겠지만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당내에서는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원들과 풀어야 될 숙제가 존재한다라는 인식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복당은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장기적으로 볼 적에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저희가 내쳐야 되느냐 아니면 같이 품고 보수 재건, 국민의힘을 다시 살려서 정권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반을 토대를 마련하는 데 같이 가야 될 인사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같이 가야 될 분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예. 그런 만큼 지금 사실 안철수 의원, 뭐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의 갈등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요구하신 것은 소수 정파다. 소수 정파인데도 왜 당신들끼리 싸우냐. 당신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하나 되는 힘으로 단일 대우로 나가서 정부 여당과 그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데 같이 힘을 합쳐라라는 명령을 전 분명히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저희가 갈등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힘을 모으고 합칠 때라고 보입니다. 네, 하나로 힘을 모으는 그런 행보의 일환일까요? 정주영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오는 21일 오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정의안 그 자작극 테러 의혹과 관련해서 양당이 충돌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이 같은 회동 좀 잘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뭐 개혁신당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하시는 분은 뭐 주진우 의원 뭐 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저는 뭐 개혁신당이 이 자작극을 미리 알고도 뭔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모 기획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만남에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가 본인이 원내대표 뽑힐 때는 뭔가 그 친장동혁계로 인식이 됐었는데 원내대표 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 뭐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계세요. 특히 오세훈 시장을 만난다던가 한동훈 의원과 뭔가 토론회를 같이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한다던가 그러한 행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뭔가
전면적인 재선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국민 민심이 좀 이반될 수 있는데 정경심 원내대표의 이런 포용적인 행보는 뭐 국민의힘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